이건 계약이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27년간 굳게 지켜져 온 남미의 평화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에콰도르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이 페루에 건넨 계약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페루가 한국에서 사들인 195대의 전차. 하지만 에콰도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마치 1995년 세네파 전쟁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남미 전체의 군사 질서를 한국식으로 통째로 개편해버릴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라고 말이죠. 지금 에콰도르는 손을 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구 반대편 페루에 무엇을 심어놓은 걸까요?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대륙을 장악해버린 한국 방산의 소름 돋는 전략.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잠깐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195대. 페루가 한국에서 사온 전차와 장갑차 숫자였습니다. 언론은 최대 계약이라고 떠들었죠.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1995년 세네파 전쟁. 우리는 350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40명. 그 차이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장갑차 200대는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0대가 국경 너머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지도를 펼쳤습니다. 페루-에콰도르 국경선이었죠. 30년 전 저는 이 선 위에서 싸웠습니다. 세네파 계곡 1995년. 에콰도르 기갑 장교였던 제 옆에서 전우가 죽었습니다. 장비 차이 때문이었죠. 지금은 분석가입니다. 남미 군비를 추적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똑같은 차이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호세 헤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한국과의 총괄합의서 K2 전차 54대에 K808 장갑차 141대, 합계 195대를 들여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까지 전달됐죠. 언론은 축하 일색이었습니다. 중남미 최대 규모 계약, 페루 국방력의 혁신적 전환, 한국 방산의 쾌거라며 떠들어댔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195대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노후 장비를 새 장비로 갈아 끼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편제 자체가 바뀌는 규모였어요. 작전 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전차 54대면 2개 대대 편성이 가능하죠. 장갑차 141대는 4개 기계화 보병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기갑여단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방어용 증강이 아니라 공세 작전이 가능한 타격 전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페루군의 기존 전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T-55 구소련제 전차가 300여 대 있죠. 1960년대 물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K2가 54대 추가되는 겁니다. 세대 자체가 다른 무기죠. 128강포에 1500마력 엔진, 최고 속도 시속 70km, 심지어 4m 깊이의 물속도 건널 수 있는 괴물입니다. 장갑차는 더 심각했어요. 페루가 기존에 운용하던 M113은 베트남전 시절 유물이었죠. 그런데 K808은 복합 장갑의 원격 무장 시스템, 전장 네트워크까지 탑재한 최신형입니다. 병력 11명이 탑승 가능하고요. 이게 141대나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지도 위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페루-에콰도르 국경선 말이죠. 양국 국경은 총 1529km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실제 분쟁 가능 지역은 세네파 계곡을 중심으로 약 300km 구간이죠. 바로 1995년 전쟁이 벌어졌던 그곳입니다. 만약 페루가 295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콰도르는 대응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사력을 냉정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에콰도르 육군 병력은 약 4만 명이죠. 전차는 고작 100여 대인데 그것도 1970년대식 AMX-13. 경전차와 구소련제 T-55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장갑차는 더 처참해요. M113과 E-11 우루투를 합쳐봐야 200대 남짓입니다. 페루가 한 번에 들여오는 195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게다가 우리 장비는 대부분 노후화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년을 넘었거든요.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가동률도 형편없어요. 숫자만 놓고 봐도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페루는 지금 현대화된 기갑 전력 195대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체할 예산도 없고 계획조차 없습니다. 2024년 에콰도르 국방 예산이 37억 달러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내부 치안 유지에 쓰였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내부 무력 분쟁을 선포한 게 2024년 1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군은 경찰과 함께 도시를 장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경 방어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죠. 그런데 페루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과 손잡고 말이죠. 저는 계약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단순 구매가 아니더군요. 15개년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직도입하고 그 이후 2029년부터 2040년까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현대로템이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페루 내에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페루는 앞으로 12년간 매년 30대 이상의 장갑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40년까지 총 430대를 현지에서 찍어낸다는 계획이에요. 195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는 600대가 넘요. 이건 방어 태세 강화 수준이 아닙니다. 남미 최강 지상군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저는 1995년을 떠올렸습니다. 세네파 전쟁 당시 저는 에콰도르 제3기갑대대 소속이었죠. AMX-13 경전차를 몰았습니다. 프랑스제 구형 전차였어요. 가볍고 빨라서 기동성은 좋았지만 화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75 주포로는 페루군의 T-55 장갑을 뚫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용맹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어요. 하지만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에콰도르군 전사자 350명, 페루군 40명. 무려 9배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전쟁은 의지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장비의 숫자와 성능이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기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결국 기술력과 화력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역 후에 군사 분석가가 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기 위해서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다시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페루는 준비하고 있다고요. 에콰도르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요.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주목했습니다. 왜 페루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납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지금 주문하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죠. 미국 에이브럼스는 연간 생산량이 고작 48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K2 전차를 연간 200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면 2년 내 인도가 가능하죠.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은 무기만 팝니다. 생산 기술은 절대로 안 넘기죠. 왜겠습니까? 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겁니다. 부품도 자기네한테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자기네한테 맡겨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을 통째로 넘겨주죠. 페루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200억 달러 규모였죠. 그것도 전부 현지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이 모델을 완벽하게 검증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미에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페루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활용한 거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고 기술도 없고 무엇보다 미래까지 확보했습니다. 2040년까지 12년간 생산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국방 산업 자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판 겁니다. 페루의 미래 15년을 통째로 설계해 준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K2 전차가 도대체 뭐길래 페루가 이걸 선택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단순히 가격만 싼 거라면 중국제를 샀겠죠. 러시아제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K2 전차의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128강포, 1500마력 엔진, 최고 속도 시속 70km, 4m 깊이까지 잠수도하 가능. 수치만 봐도 괴물이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복합 장갑에 능동 방어 체계까지 탑재되어 있더군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K808 장갑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원격 무장 시스템에 전장 네트워크, 병력 11명 탑승 가능한 넓은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에이브럼스, 한국 K2를 한눈에 볼 수 있게요. 그런데 표를 완성하는 순간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대당 가격이 약 1,50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는 더 비쌌죠. 1,8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K2는요? 약 850만 달러였습니다. 독일의 절반 수준이죠.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데 가격은 절반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850만 달러가 맞았어요. 그것도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포함한 가격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무기만 팔죠. 생산 기술은 절대 안 넘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장까지 통째로 넘겨주면서 가격은 절반이라는 겁니다. 납기도 확인해 봤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는 지금 주문하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 위협 때문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미국 에이브럼스는 더 심각했어요. 연간 생산량이 고작 48대입니다. 페루가 54대를 주문하면 1년치 생산량을 넘는 거죠. 그럼 언제 받겠습니까?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2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이 200대입니다. 페루가 54대 주문해도 3개월이면 생산 라인에 들어가죠. 2년 내 인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페루 입장에서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죠. 국경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약서 원문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공개된 부분만이었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페루와 현대로템 간 독점 공급 계약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배타적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페루는 앞으로 12년간 한국 시스템으로만 군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무기는 호환이 안 되죠. 부품도 탄약도 정비도 전부 한국 표준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엔 이게 페루한테 불리한 조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독점권을 주는 대신 페루가 얻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생산 라인이었죠. 현대로템이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페루 내에 조립 공장을 짓습니다. 2029년부터 가동 시작이에요.
그럼 페루는 2029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장갑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40년까지 총 430대를 현지에서 찍어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평균 36대씩 생산하는 규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루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체 국방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기술자도 페루 사람이 되고 일자리도 페루에 생깁니다. 종속이 아니라 자립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가격을 절반으로 낮췄는지요. 단기 수익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파트너십이 목표였던 거죠. 페루에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루는 앞으로 20년, 30년간 한국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도 한국 기술로 하고 차기 모델도 한국에서 사오게 되죠.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루한테도 나쁜 거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나 유럽한테 샀으면 평생 부품 수입해야 하거든요. 가격도 그쪽 마음대로 정하죠. 그런데 한국은 공장을 넘겨줍니다. 페루가 원하면 부품도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립입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요.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계약은 총 200억 달러 규모였죠.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였습니다. 전부 현지 생산 방식이었어요. 폴란드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노동자들이 직접 조립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폴란드는 2년 만에 유럽 최강 육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독일을 제쳤죠. 전차 숫자만 봐도 독일은 300대 정도인데 폴란드는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최신형으로요. 이게 한국 방산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죠.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이 폴란드한테 기술을 넘긴다는 건 유럽 시장 전체를 겨냥한다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폴란드산 K2 전차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유럽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같은 패턴이 남미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페루가 폴란드 역할을 하는 거죠. 페루에 공장이 생기면 그 공장에서 만든 장갑차가 콜롬비아로, 칠레로, 브라질로 퍼져나갈 겁니다. 남미 전체가 한국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재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미국과 유럽은 이미 남미 시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남미는 돈이 없습니다. 국방 예산이 빈약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아시아가 더 큰 시장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군 재무장하기도 바쁜데 남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든 거죠. 가격 낮추고 납기 빠르게 하고 기술까지 넘겨주면서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남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페루까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현지 생산입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을 넘기고 장기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수출국이었던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기만 팔아서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표준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 세계 군대가 한국 시스템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앞으로 30년, 50년간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은 무기를 팔면서 종속을 남깁니다. 부품도 자기네한테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자기네한테 맡겨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립을 주는 겁니다. 공장 지어주고 기술 넘기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그럼 그 나라는 평생 한국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묶는 거예요. 이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페루의 미래 15년을 설계해주면서 한국은 남미 전체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납기에, 이 기술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폴란드 사례가 증명했죠. 한국은 이미 이 방식으로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미 차례였습니다. 페루를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날 에콰도르 군사력 현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볼수록 씁쓸해졌어요. 우리 현실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에콰도르 군사력은 세계 72위입니다. 글로벌 파워 인덱스 기준이죠. 72위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남미에서도 중하위권입니다. 페루는 45위예요. 우리보다 27계단이나 위죠. 숫자로만 봐도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육군 병력은 약 4만 명입니다. 페루의 절반 수준이죠. 전차는 100여 대인데 대부분이 1970년대식 AMX-13 경전차와 구소련제 T-55 혼합입니다. 평균 수령이 50년을 넘었어요.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가동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장갑차도 비슷했죠. M113과 브라질제 E-11 우루투를 합쳐서 200대 정도인데 이것도 전부 낡은 물건들입니다. 공군은 더 심각했습니다. 2008년에 퇴역한 아틀라스 치타 전투기 12대가 주력이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제 구형 전투기죠. 퇴역했다는 건 이미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직도 운용하고 있었어요. 새 전투기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형 프리기탐과 초계함 몇 척이 전부죠. 그나마 갈라파고스제도 주변 경비가 주 임무입니다. 실전 전투 능력은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국방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기준 37억 달러였죠. 페루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 37억 달러 중 대부분이 내부 치안에 쓰였습니다. 왜냐고요? 2024년 1월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내부 무력 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었죠. 에콰도르는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야킬, 키토 같은 주요 도시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교도소를 장악하고 심지어 방송국까지 점령했습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은 내부 치안에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시를 되찾는 작전이었죠. 병력도 예산도 장비도 전부 내부 작전에 쏟아부었습니다. 국경 방어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죠. 페루가 뭘 하든 우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에콰도르의 현실이었습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이 더 급했던 거죠. 국가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페루가 한국제 전차 195대를 들여온다고 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대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페루를 비판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할 테니까요. 만약 에콰도르에 돈이 있었다면 우리도 한국한테 전차를 샀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비싸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신뢰가 안 갑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어요. 가격 합리적이고 성능 좋고 납기 빠르고 기술까지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경제력이 문제였죠. 에콰도르 GDP는 약 1,150억 달러입니다. 페루는 2,420억 달러예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경제 규모가 작으니 국방 예산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작으니 장비도 못 사고 현대화도 못하고 결국 뒤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도 한국 무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해군 장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2020년 한국이 에콰도르에 헤오리급 경비함 2척을 공여했습니다. 무상으로요. 우리 해군은 이베로 갈라파고스 제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3,000톤급 한벨리함도 공여받았죠. 이것도 무상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태평양급 경비함 3척을 인수했어요. 총 6척입니다. 에콰도르 해군의 주력 경비함이 전부 한국제였던 겁니다. 우리 해군은 한국이 준 배로 영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에콰도르 해군은 갈라파고스도 제대로 못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페루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페루가 한국 무기를 195대나 샀다. 균형이 무너진다. 위협이다라고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 쓰면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페루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요. 왜냐고요? 우리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페루는 돈 주고 샀고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당당합니까? 돈 주고 산 페루가 더 당당하죠. 에콰도르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어요. 유럽 무기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제는 성능을 믿을 수 없었고 러시아제는 부품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한국이 공여 형식으로 배를 줬으니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우리 해군은 지금도 1980년대식 낡은 배로 바다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비판하지만 똑같이 의존하고 자존심은 세지만 선택지는 없는 나라. 그게 에콰도르였습니다. 페루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페루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5년 장기 로드맵을 짜고 현대로템과 손잡고 자체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고 있죠. 2040년이 되면 페루는 연간 30대 이상의 장갑차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자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 쓰는 것뿐이죠. 한국이 공여해주면 고맙게 받고 안 주면 그냥 낡은 배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장기 전략도 없고 자립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날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약합니다.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국가 전략도 약합니다. 내부 치안도 제대로 못 잡고 국경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페루를 비판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이죠. 가격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빠른 납기 보장하고 기술까지 이전해주면서 시장을 확보한 겁니다. 똑똑한 전략이었어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준비 안 하고 계획 안 세우고 예산도 제대로 안 쓰고 내부부터 무너지고 있는 나라. 그게 에콰도르였죠. 페루가 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한국이었습니다. 만약 에콰도르가 지금이라도 군 현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이죠. 가격도 맞고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해주니까요. 우리도 결국 한국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에콰도르도 한국 무기를 씁니다. 해군은 한국이 준 군함으로 갈라파고스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페루를 비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웃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요. 1998년 10월 26일. 저는 이 날짜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에콰도르와 페루가 브라질리아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한 날이죠. 당시 저는 전역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세네파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고 양국은 더 이상 총을 겨누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키토의 한 카페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TV 화면에는 양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에콰도르의 하밀 마우아드 대통령과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170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이 종식되는 순간이었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중재국으로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났거든요. 더 이상 남미에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엔도 개입했고 미주기구도 중재에 나섰죠. 양국 정상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제 전쟁은 없다고 말했죠. 카페 안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페루와의 오랜 갈등이 끝났다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전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죠. 왜냐고요?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거든요. 1995년 세네파 계곡에서 페루군과 맞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죽는 걸 봤고 제 전차가 포격당하는 걸 경험했죠. 그런 사람한테 이제 평화라고 말해봐야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다. 조약 위반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힘의 불균형으로 시작되죠.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 조약 따위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TV 화면 속 악수를 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평화협정은 종이 위의 약속일 뿐이었죠. 실제 평화는 종이가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 서는 겁니다. 양쪽이 비슷한 군사력을 유지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 평화는 깨집니다. 그게 제가 세네파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간 양국은 싸우지 않았죠. 표면적으로는 평화였습니다. 국경선도 확정됐고 공식 외교 관계도 정상화됐습니다. 1999년에는 대사관도 다시 열렸어요. 관광객도 오가고 무역도 재개됐죠. 2000년대 초반에는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도 했습니다. 언론은 성공적인 평화 정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평화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2000년, 2001년이 지나도 전쟁은 없었죠. 2005년, 2010년이 되어도 국경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평화가 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을 뿐 믿지는 않았다는 걸요. 에콰도르 사람들은 페루를 여전히 경계했죠. 1995년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전사자 350명, 부상자 수백 명. 그 고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들을 세네파에서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10년이 되어도 페루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조약은 종이일 뿐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네 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에콰도르를 잠재적 위협으로 봤죠. 페루 언론을 보면 가끔 에콰도르를 자극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네파를 지켰다, 에콰도르의 영토 야욕을 막았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에콰도르 여론이 들끓었죠.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냈지만 적대감은 끝나지 않았죠. 2017년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페루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 했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평화협정 맺은 지 19년이나 지났는데 장벽을 세운다고요? 페루 정부는 공식적으로 밀수 방지라고 했죠. 불법 이민 차단이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경 지역 마약 밀매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치안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성명을 냈죠. 이는 평화협정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치라고요. 국회도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어요. 저는 그 장벽 건설 계획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페루는 국경 300km 구간에 3m 높이 콘크리트 장벽을 세울 계획이었죠. 감시탑도 50개 설치하고 CCTV도 200대 달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은 5억 달러였어요. 국경 장벽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평화협정 맺고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장벽을 세운다는 건 여전히 적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의 평화는 뭐였습니까? 위장이었던 건가요? 에콰도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즉각 항의했고 양국 외교 관계가 다시 냉각됐습니다. 대사를 소환했고 정상회담 일정도 취소됐죠. 국경 지역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양국 군대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어요. 다행히 국제사회가 개입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가 중재에 나섰고 미주기구도 우려를 표명했죠. 결국 페루는 장벽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 초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다시 평화가 돌아왔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명확해졌습니다. 1998년 평화협정은 형식일 뿐이었다는 게요. 진짜 평화는 오지 않았죠. 양국은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쟁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27년간 우리는 전쟁을 멈췄지만 경쟁은 멈추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페루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페루는 조용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죠. 2012년부터 한국제 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KT-1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공격기였어요. 당시엔 작은 계약이라 주목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페루는 한국 훈련기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도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했죠. 페루 공군은 점차 한국 항공기 체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과 연안경비정, 다목적함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이었거든요. 페루 조선소에서 한국 설계도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기술이 이전되는 거죠. 페루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페루 공장에서 한국식 군함을 건조하는 겁니다. 2024년 계약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호위함, 원양경비함, 상륙함 총 4척을 페루 현지에서 건조하기로 했죠. 3,200톤급 대형 함정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어요. 페루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식 군함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9일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계약이 나왔죠. 총 195대였습니다. 육군 지상 전력까지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한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페루는 13년간 단계적으로 한국 무기 체계를 받아들여왔던 거죠. 공군부터 시작해서 해군, 그리고 육군까지. 전군이 한국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한국은 처음부터 장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계약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점차 규모를 키우고 결국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는 전략이었죠. 페루는 그 전략에 완전히 포섭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에콰도르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이 경비함을 공여해줬지만 그건 우리가 산 게 아니었죠. 공짜로 받은 겁니다. 자체 계획은 없었어요. 장기 전략도 군 현대화 로드맵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부 치안 유지에만 급급했죠. 평화는 조약이 아니라 균형 위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 당시 양국 군사력은 비슷했죠. 페루가 약간 우세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도 방어는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페루도 전쟁을 시작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피해가 클 테니까요. 하지만 2025년은 달랐습니다. 페루는 현대식 무기 195대를 추가로 들여오고 있었고 2040년까지 총 600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죠. 반면 에콰도르는 50년 된 낡은 장비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쪽은 약한 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위를 점하죠. 외교적 압박도 쉬워집니다. 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군사력 차이만으로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겁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만약 페루가 2030년에 국경 분쟁을 다시 제기한다면요. 어떤 명분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국경선 재조정, 자원 개발권 뭐든지요. 그때 에콰도르는 뭘로 대응하겠습니까? 50년 된 전차로요? 페루의 K2 전차 앞에서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페루는 그냥 압박만 하면 됩니다. 에콰도르는 굴복할 수밖에 없죠. 군사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저는 1998년 평화협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협정문 어디에도 군사력 균형 유지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상호 존중, 영토 주권 인정, 평화적 관계 유지 같은 추상적 문구만 있었죠. 실제로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평화는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의 힘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페루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걸요. 왜냐고요? 페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국 안보를 강화한 것뿐이죠.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오히려 에콰도르가 잘못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죠. 1998년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았죠. 페루는 계속 준비했고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평화는 조약이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 선다는 사실. 저는 이걸 1995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도요.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페루만 보지 않았습니다. 남미 전체를 봤죠. 페루가 한국과 손잡은 게 단순히 양자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페루 국방백서, 칠레 군사 연감, 콜롬비아 방산 보고서를 쌓아놓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죠. 그러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미 전체에서 한국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페루의 한국 무기 도입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계약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죠. 이미 13년 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2012년 페루는 한국에서 KT-1 고등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양성용이었죠. 당시 페루 공군은 노후화된 체코제 L-39 훈련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기종이었어요.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사고도 잦았죠. 페루는 새 훈련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KT-1을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대당 500만 달러였죠. 스위스 필라투스 PC-21이 9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고속도 시속 574km, 비행시간 4시간, 조종사 2명 탑승 가능. 훈련기로는 충분했습니다. 페루는 12대를 주문했습니다. 가격 합리적이고 성능 좋아서 선택했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작은 계약이었습니다. 총 6천만 달러 규모였어요. 남미 언론도 큰 관심을 안 가졌죠. 저도 그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 KA-1 무장 공격기도 추가로 샀습니다. KT-1의 무장 버전이죠. 20기관포, 로켓탄, 유도폭탄까지 장착 가능한 경공격기였습니다. 가격은 대당 1,200만 달러였어요. 페루는 KA-1을 10대 주문했습니다. 훈련기에서 공격기로 확장한 겁니다. 한국 항공기 체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종사들도 한국 시스템으로 훈련받고 정비 인력도 한국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페루 공군의 표준이 조금씩 한국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 페루는 KT-1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20대였죠. 훈련 체계를 완전히 한국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페루 공군사관학교 커리큘럼도 KT-1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신입 조종사들은 모두 한국 훈련기로 비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구나. 페루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2023년 페루는 한국과 연안경비정과 다목적함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이었거든요. 페루 칼라오 조선소에서 한국 설계도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 50명이 페루로 파견됐어요. 페루 노동자 200명이 한국 기술을 배웠죠. 첫 배는 2024년 6월에 진수됐습니다. 1,500톤급 다목적함이었어요. 페루산 한국 군함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진수식에는 페루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페루 조선 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페루는 더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위함, 원양경비함, 상륙함 총 4척을 페루 현지에서 건조하기로 했죠. 3,200톤급 대형 함정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달러였어요. 이건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이 설계를 제공하고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페루 조선소가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2025년부터 건조 시작해서 2030년까지 4척을 완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페루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식 군함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선 기술자도 페루 사람이고 공장도 페루에 있고 생산 능력도 페루가 갖게 됐죠.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9일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총 195대 도입 계약이었죠. 육군 지상 전력까지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한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페루는 13년간 단계적으로 한국 무기 체계를 받아들여왔던 거죠. 2012년 훈련기로 시작해서 2014년 공격기, 2023년 경비함, 2024년 호위함, 2025년 전차까지. 공군부터 시작해서 해군, 그리고 육군까지. 전군이 한국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한국은 처음부터 장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계약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점차 규모를 키우고 결국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는 전략이었죠. 마치 바둑을 두듯이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아온 겁니다. 페루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변국들을 확인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이들 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콜롬비아는 FA-50 경공격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 자료를 보니 2024년 5월에 한국 방산 대표단이 보고타를 방문했더군요. FA-50 시험 비행도 했어요. 콜롬비아가 관심 갖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이스라엘제 키르 전투기가 노후화됐거든요. 새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미국 F-16은 너무 비쌌죠. 대당 6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FA-50은 3천만 달러였어요. 절반 가격이었죠. 성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1800km, 공대공 미사일 6발 탑재 가능. 콜롬비아가 필요로 하는 수준은 충분히 충족했죠. 게다가 납기도 빨랐습니다. 주문하면 2년 내 인도 가능했어요. 콜롬비아는 24대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총 7억 달러 규모였죠. 계약이 성사되면 콜롬비아도 한국 항공기 체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페루가 KT-1로 시작한 것처럼요. 칠레는 현대로템 차량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이었죠. 사실 칠레는 이미 한국산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 도입한 K1A1 장갑차 200대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써본 결과 성능에 만족했던 겁니다. 칠레 육군 평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한국산 장갑차는 안데스 산악 지형에 적합하다, 정비가 쉽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였죠. 그래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페루가 195대 계약을 맺은 걸 보고 칠레도 자극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남미에서는 페루와 칠레가 경쟁 관계거든요. 페루가 강해지면 칠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칠레는 지금 K808 장갑차 100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브라질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미 최대 국가죠. 인구 2억, GDP 2조 달러, 남미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합니다. 만약 브라질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미 전체가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브라질은 2023년부터 K9 자주포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육군 포병 사령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K9 실사격도 봤어요. 155 자주포,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가능. 브라질은 감탄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검토하는 수량은 백문이었습니다. 총 20억 달러 규모죠.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남미 최대 국가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통찰했습니다. 한국은 점이 아니라 선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페루 하나만 공략한 게 아니었습니다. 페루를 거점으로 삼아서 남미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었죠. 페루에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 만든 무기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갑니다. 페루산 한국 무기가 콜롬비아로, 칠레로, 브라질로, 에콰도르로 수출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죠. 저는 국제외교 채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 국방부 성명서, 외교부 브리핑 자료,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 논평까지 전부 찾아봤죠. 페루와의 195대 계약에 대해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이후 한 달간의 보도자료를 전부 읽었죠. 남미 관련 내용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페루 계약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례 브리핑 기록을 봤죠. 기자들이 페루 계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미 균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상적인 방산 수출 계약일 뿐입니다.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남미 질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콰도르의 우려에 대해서도 침묵했죠. 균형이 무너진다는 비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공장을 짓고 조용히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큰 계약을 따면 자랑하잖아요.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정상회담도 열고 성공 사례로 홍보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죠. 위협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뿐이죠. 한국은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미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무기를 팔까요? 2022년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를 팔았을 때를 봤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고 백악관도 논평을 발표했죠. 대만 방어 의지를 재확인한다. 인도-태평양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강하게 항의했죠. 내정 간섭, 주권 침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또 논평을 냈어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언론도 난리였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했죠. 미- 중 갈등 격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죠. 이게 미국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를 팔 때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편이다. 우리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은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페루 계약 이후 한국 정부 누구도 남미 안보나 지역 균형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고 외교적 선언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계약서 처리하고 조용히 생산 일정 잡고 조용히 배송 준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유럽도 봤습니다. 프랑스가 그리스에 라팔 전투기 18대를 팔았을 때였죠. 2021년이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아테네를 방문했어요.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마크롱은 말했습니다. 유럽 방위 협력의 세 장, 지중해 안보 강화라고요. 프랑스 국방장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스-프랑스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거창하게 포장했죠. 이것도 정치쇼였습니다. 무기 판매를 외교적 성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루 방문했나요? 안 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죠.
한국 국방장관이 리마 가서 정상회담했나요? 안 했습니다. 현대로템 CEO가 기자회견 열었나요?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굳이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적이 말해주니까요. 미국을 다시 봐요. 무기 팔 때마다 정치적 조건을 겁니다. 우리 편 되라, 중국하고 손 끊어라, 우리 기지 허용해라 이런 식이죠. 2023년 미국이 필리핀에 F-16 판매를 제한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필리핀 내 미군 기지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어요. 필리핀은 고민했습니다. 전투기는 필요한데 미군 기지는 부담스러운 거죠. 주권 문제도 있고 중국 반발도 걱정됐습니다. 결국 협상이 길어졌어요. 아직도 결론 안 났습니다. 이게 미국 방식입니다. 무기를 지렛대로 써서 상대국을 종속시키는 거죠. 외교적 압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안 사면 안보 협력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인도에 라팔 전투기 8대를 받습니다. 인권 문제를 들먹였어요. 인도의 소수민족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가격은 2배로 받았습니다. 36대에 88억 달러였죠. 대당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사우디에 무기 팔 때 민주주의 기준을 요구했어요. 사우디는 왕정 국가잖아요. 독일은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계약 무산됐죠. 이게 서방 선진국들의 방식입니다. 무기 파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파는 거예요. 온갖 조건을 붙이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받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없었죠.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외교적 요구도 없었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그냥 계약서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납기에, 이 기술 이전 조건으로 팔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끝이었죠. 페루는 샀습니다. 당연히요. 이런 조건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한국은 말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압박했죠. 독일보다 절반 싼 가격, 미국보다 3년 빠른 납기, 유럽이 절대 안 주는 기술 이전. 이 세 가지 숫자만으로 페루를 설득한 겁니다. 정치적 조건도 외교적 압박도 인권 타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말해줬죠. 저는 이 패턴을 다시 봤습니다. 폴란드도 똑같았죠. 한국은 폴란드한테 어떤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강화하라거나 독일과 관계 재정립하라 같은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계약서만 내밀었죠. 폴란드는 샀고 2년 만에 유럽 최강 육군이 됐습니다. 독일 전차가 300대일 때 폴란드는 1000대를 넘어섰죠. 이게 숫자의 힘이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 도입할 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호주가 먼저 제안했죠. 2021년 호주 육군이 자주포 사업 입찰을 공고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제안서만 냈습니다. 독일 PGH-2000도 경쟁했고 프랑스 CA4도 들어왔어요.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이 제일 쌌습니다. 성능 평가를 해봤더니 한국이 제일 좋았어요. 납기도 한국이 제일 빨랐죠. 호주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0문을 주문했죠. 한국은 축하 메시지 하나 안 보냈습니다. 그냥 조용히 생산 일정 잡고 조용히 배송했어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도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실적을 쌓았을 뿐이죠. 그러면 상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는 떠듭니다. 선전하고 광고하고 로비하죠. 그래야 관심 받으니까요. 자기 무기가 좋다고 소리치고 정치인한테 뇌물 주고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는 조용합니다. 실적이 말하게 내버려 두죠. 숫자가 증명하게 하는 겁니다.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172억 달러였죠. 세계 9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는데 지금은 9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1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이 172억 달러니까 13년 만에 15배 이상 뛴 거죠. 이런 성장률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습니다. 2022년이 170억 달러였는데 2023년이 172억 달러였거든요.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1020% 성장할 때 한국은 70%씩 뛰었습니다. 2024년 전망치를 봤더니 더 놀라웠습니다. 250억 달러였어요. 또 50% 증가 예상이었죠. 이 속도면 5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10년 안에 3위도 가능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틈새를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포기한 시장, 바로 중진국 시장이었죠. 폴란드, 페루, 호주, 사우디처럼 돈은 있는데 최고급 무기를 살 만큼은 아닌 나라들. GDP가 수천억 달러 되지만 미국처럼 수조 달러는 아닌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한테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F-35 전투기가 대당 1억 달러가 넘어요. 중진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다고 중국 무기를 사자니 성능이 불안합니다. 실전 검증도 안 됐고 신뢰도 떨어지죠. 한국은 정확히 그 중간을 노렸습니다. 성능은 미국에 가깝고 가격은 중국에 가까운 무기. 여기에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죠.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확장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성공하니 노르웨이가 왔고 페루에서 성공하니 콜롬비아가 관심 보이고 있죠. 호주에서 성공하니 뉴질랜드도 검토 중입니다.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광고해줬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2023년 나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요. 이게 다른 나토 국가들한테 퍼졌습니다. 호주 육군 사령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이게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객들이 알아서 떠들어줬어요. 저는 에콰도르의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 현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국?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싸요. 에콰도르 국방 예산이 37억 달러인데 미국 전차 54대 사면 10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예산의 3분의 1이죠. 게다가 정치적 조건도 많습니다. 중국과 관계 재검토하라, 베네수엘라와 거리 두라 이런 식으로 간섭할 겁니다. 우리 주권 침해죠. 유럽. 납기가 너무 깁니다. 3년, 5년씩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이에 페루는 더 강해지겠죠. 가격도 비쌉니다. 독일 전차는 한국보다 2배 비싸거든요.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중국. 성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중국제 전차는 실전 검증이 안 됐어요. 파키스탄이 중국 전차 쓰는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고장도 잦고 부품 품질도 떨어진다고 하죠. 에콰도르 군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박살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T-72, T-82 대전차 미사일 한 방에 터지는 거 봤습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도 불안정해요.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부품 구하기 힘들죠. 결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맞고 성능도 좋고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해주는 나라. 정치적 조건도 안 달고 주권 침해도 안 하는 나라. 한국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페루가 한국 무기를 사는 걸 비판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응하려면 우리도 한국한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남미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콰도르는 말로 경고했습니다. 페루의 군비 증강은 위협이다. 균형이 무너진다. 평화를 해친다고요. 외교부 성명도 냈고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경고했습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하지만 195대의 전차는 국경에 섭니다. 페루 현지 공장은 12년간 돌아갑니다. 2040년까지 430대가 추가로 생산됩니다. 이게 진짜 경고였죠. 한국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을 뿐이죠. 강한 국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지금 남미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남미의 질서는 한국이 그린 선 위에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에콰도르도 결국 그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유일한 대안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